여성 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과 성차별을 경험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적 행위로 판단한 결과이다. 여성활동가들이 여성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행하는데 위원장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현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위원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게 정말 문화야. 근데 지금 남성 문화, 여성 문화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효율적인 건가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우리는 술자리를 하면서 끈끈한 의지를 다져야 해.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세대한테는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인식을 바꿔서 이 문화가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끈끈한 걸 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술이 최고야. 거기서 바뀌지 않으니까요. 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간에 끈끈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 술 말고 다른 것을 찾아봐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읽는 걸 들으니 굉장히 새롭고 조금은 이상하고 또 감동적이기까지 하네요. 그 문구들을 제가 썼다는 말이죠. 저는 서울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역에서 일합니다. 96년 5월 1일 노동절에 입사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30년이 다 된 거죠. 네. 아마 그 30년 동안 제가 노동하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와 고민들이 저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의 구석에 내몰았고 그 구석에서 제가 선택한 건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뒤늦게 제가 책에도 맨 앞에 썼는데 그러니까 흰머리 잔뜩 나가지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고 그 공부의 결과가 바로 책이거든요. 그런데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기회들과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책 쓰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 책과 또 현장의 이야기들, 여성 노동자와 관련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 스스로에게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를 이렇게 기꺼이 마련해준 동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5시 20분부터 6시까지 제가 알람 맞춰놨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간추려봤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책 구경은 하셨죠? 옆에서 본 책 모양인데요. 어때요?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조직 국장님 말고 다른 분들은? 끈도 안 풀었어. 아니 끈도 안 풀었어. 책 안 읽어보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이야기하다가 도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죠. 여성 노동자 보여요? 책에? 아니요. 표지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저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잘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시면 안 되는데 여기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다리도 보이죠? 네. 나머지는 그럼 누군가요? 남성 노동자들이죠. 네.
저는 노동 현장에서 거기에도 여성이 있어? 여자들이 거기서도 일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작업장. 보통 우리가 이제 남초 사업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은 사업장이에요. 남초 사업장. 그 사업장에 잘 안 보이지만 여성들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여성 노동자인데, 노동자이면서 자기가 여성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대체 여성 활동가가 뭐야? 그리고 이 여성 활동가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싸우게 하고 무언가 현장을 바꾸게 만드는 그 자기 기둥이 되는 거, 물론 동지가 가장 크겠죠.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페미니즘이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한 페이지가 어디까지 되죠? 아주 두껍지는 않은 책인데 그냥 딱 세 단어를 뽑아본다면 저는 남초사업장과 여성활동가와 페미니즘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 책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남초사업장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남자들 많은 사업장. 그렇죠. 건설. 또 금속. 저 일하는데요. 지하철. 비슷한데. 철도. 한국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노동자들 일하는데. 자동차. 네. 그런 사업장들. 여성 노동자가 생각이 되나요? 거기 여자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잘 알죠. 민주노총 안에서 함께 만나는 동지들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이 사업장들의 여성 노동자가 있다. 그런데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냥 지금의 조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 지금보다 나은, 지금보다 평등한, 지금보다 여성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려고 한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설, 철도, 자동차, 그리고 제조업. 제조업은 그러니까 남초 사업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남성, 여성이 있지만 남성들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12명의 여성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성 다수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 간부이고 여성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도 2명 만났습니다. 여성이 많은 사업장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법원. 근데 제가 법원에 계신 동지는 못 만났어요. 아니다. 만났죠. 제가 착각했네요. 법원에 계신 동지 한 분 만났고요. 그리고 또 법원하고 또 식품 사업도 있고 전교조 교사 네. 그래서 맞아요. 마트도 있고 돌봄 영역에 다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활동가 한 분과 그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 이렇게 2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총 12명의 여성 노동자를 만나서 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지하철에서 제가 일할 때 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성 활동가야. 지난 30년 동안 나의 정체성은 여성 활동가였어. 전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페미니스트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고 노동자이고 여성활동가이고 페미니스트이고 개인적으로는 더 다양하죠. 엄마일 수도 있고 결혼을 했으면 누군가의 부인일 수도 있고
부모를 돌보는 딸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아니면 비혼의 독신 여성일 수도 있고 정체성들이 있지만 일하는 여성인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노동자죠. 네, 노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나는 노동자야. 노동자인데 난 여성이거든. 나 여성이라고 강조하지 않으면 그냥 노동자 안에 묻혀요. 노동조합이 나의 조직이죠. 노동조합이 해마다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투쟁하죠. 나의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노동자의 요구만으로 뭉뚱그려지면 여성인 나의 요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없나요? 있죠.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다양한 현장에서의 나의 정체성 중에서 특히 내가 여성이라는 것, 노동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게 묻히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 작업장, 남초 사업장 하면 이제 대충 자동차야, 철도야, 지하철이야, 건설이야 이제 이런 업종은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면 대충 그 현장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있죠? 남성들이 많은 사업장은 분위기가 아기자기할까요? 아기자기한 자체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런 판단은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굉장히 물리적으로 큰 공간일 거고 큰 시설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또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도구들, 연장들 여성들이 들기 어려운 연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크레인 배를 만드는 도크 자동차 생산 라인 다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게 여성과 연결되기보다는 주로 이제 남성들의 일로 굉장히 힘이 많이 활용되고 기술도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육체적일 것 같고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그리는데 사실이 그렇기도 해요. 보통 남초 사업장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런 남초 사업장들의 일의 특성은 남성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원래가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큰 공간이고 작업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일까요? 그러니 남성들이 많은 것 또한 당연한 거지 그럴까요? 저는 그거는 자본의 거짓말이고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자본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거 포스터 보셨죠? 이거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여성 노동자가 우람한 근육, 팔뚝 근육을 확 내세우면서 굉장히 멋진 그림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그림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자본이 만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철강 공장에서 군수 공장에서 남성들이 다 나와서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니 노동력이 부족해졌어요. 공장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은 자본가에게는 특수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공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기계를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합니다. 너네도 할 수 있어. 여성들 충분히 할 수 있어. 남성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거 여성들이 군수공장으로 철강공장으로 자동차 공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남성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자본이 많은 포스터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담지 못했는데 여자가 있어야 될 곳은 가정이야.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요리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너희들의 일이야. 여자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밑에 사진 너무 잘 아시죠? 네, 김진숙 지도위원님이에요. 이분 어디서 일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1980년대 초에 대한조선공사 배 만드는 지금도 조선소에 여자들이 있나? 조리 노동자들은 있겠지만 진짜 여자들도 배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자동화도 안 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공정들이 널려있던 조선공사에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1980년대면 한국 사회의 산업이 재편이 되는데요. 경공업에서 70년대의 경공업에서 1980년대 중공업으로 재편이 됩니다. 이미 이농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노동력들은 도시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때는 아직 이주노동자를 우리가 모를 때잖아요.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조선공사에, 대한조선공사에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조선공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용접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여성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하고 여성들을 뽑아요. 뽑아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용접 노동자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용접공으로 조선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저희가 뭐 58년 개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이제 노동자가 돼서 노동시장으로 나오니까 여자들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다시 여성들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들어가실 때 한 30여 명이 들어갔는데 김진숙 지도위원 빼고는 다 기혼인 거예요. 그분들은 곧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유일한 용접공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곧 남초 사업장이 갖는 특성들 아무리 그 시설물이 장대하고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남자의 일, 여자의 일 이런 구분은 허구다. 그런데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해온 거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자동화도 많이 되었고 생산 라인도 실제 단순화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단순화가 공장의 여성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의 증대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이전보다는 여성들이 남초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생겨났다는 거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이 철도에 들어가고 자동차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건설업에 이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러면서 남초 사업장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니까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환영할까요? 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 책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너무 놀라기도 했고 같은 업종인데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었거든요. 전기 직종에 철도 전기 분야의 여성 노동자가 2003년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철도 역사 100년에 처음이래요. 그러니 여성 노동자를 위한 아무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샤워실은 말할 것도 없고 침실도 없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이제 여성이 들어왔으니 일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만들어줬을까요? 그냥 버티라고 한 거예요. 네가 일할 수 있으면 버텨. 아니면 너가 못 버틴다고 하면 그냥 전기 현장에서 일하지 말고 전기 분야도 사무 업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무 업무를 빼줄게 라고 했는데 여성 노동자가 난 버티겠다. 현장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버텼고 철도에 굉장히 훌륭한 여성 간부, 여성 활동가로 지금도 계십니다. 건설업종에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얼마나 못났길래 아줌마를 이런 데 일하러 보냈어? 여기서 아저씨는 남편을 말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험한데 일하러 보냈냐 그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단순히 여성을 환영하지 않는 말일 뿐만 아니라 건설업이라고 하는 자기 노동에 대한 비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남들이 선호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한국 사람 아니지? 한국 사람이 이런 데 일하러 올 리가 없잖아 라고 하는 말까지 했다고 하고요. 여성 노동자들이 남초 사업장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성 노동자들이 우리 사업장에는 화장실도 없고 탈의실도 없고 침실도 없습니다. 그러니 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하철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교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교대를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 8시 출근, 5시 퇴근, 뭐 7시 30분 출근, 3시 30분 퇴근, 뭐 별 근무를 다 했는데 아무튼 야간에 잠을 자는 근무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니 이제 잠을 자는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시설에는 여직원 침실이 없어요. 침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가서 아니면 여기 천안도 마찬가지고 전철이나 지하철역에 가면 그 임대상가들 장사하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공간을 빼고 나니까 침실을 지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역에 침실을 못 지어주고 뭐 한 2개역, 3개역 걸러서 침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하는 역에 침실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남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역은 침실 없어. 그러니 우리 역에는 여직원이 올 수가 없어. 다른 역으로 자러 가는 저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에는 침실이 없어서 여직원이 오면 안 되는데 왜 여직원을 배치하고 그러지? 그런 이제 배제의 논리라는 거죠.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사를 구분할 줄 모르다가 파면까지 당한 누가 있죠. 아직도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런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그 분리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고 사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공적인 영역은 남자들만의 공간이고 사적인 영역은 여자들만의 공간이야 라고 하는 그거는 위선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 공간을 나누었던 자들 스스로가 깨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자꾸 이래. 보통 이제 공적 공간이라고 하면 친밀한 내 사적 공간, 집, 가정이 아닌 외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여자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거야. 곧 공적 공간은 남성의 공간이고 사적 공간은 여성의 공간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성별 분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간을 이렇게 성별로 남성의 공간, 여성의 공간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간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일도 분리가 되는 거죠.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초 사업장, 여초 사업장의 성비가 이렇게 불균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에 90%가 남성이고 10%가 여성, 금속에 90%가 남성이고 6%가 여성, 의료에 94%가 여성이네요. 돌봄은 92%가 여성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돌봄은 뭐예요? 아이를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고 노인을 돌보고 이거 집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적, 사적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뚫고 여성들이 남초 사업장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다를까요? 들어갔더니 사업장 자체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현장 라인은 남성들이 주로 있고 사물을 보는 공간은 주로 여성들이 있고 이걸 뚫고 다시 나도 현장에 가겠어. 현장에 들어갔더니 기계를 돌보는 건 기계를 관리하는 건 남성들이 하고 건병이라는 거는 병을 세척하는 거
우리 왜 그 음료수 시판되는 것들 보면 병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장에서 이제 세척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여자들만 시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잘하니까 병 닦는 것도 여자들이 하라는 거죠. 이렇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남성의 업무, 여성의 업무로 이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작업장에 다시 한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핵심 업무는 남성이 하고 스텝은 여성이 하고 이 이야기는 자 철도에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하철 차량에 신규 직원이 들어왔는데 지하철 차량에 저와 잘 아는 동료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 팔을 이렇게 하더니 너 같은 애가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은 굉장히 이 일하는 데 쓰는 도구도 크고 지하철 그 차체 밑바닥에 들어가서 수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무지 너같이 일할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한 몫의 노동자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자가 들어왔어. 그 우리 조에 묶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사람하고 나보고 같이 일하라는 거야? 이렇게 노동자들 스스로 여성 노동자는 나와 똑같은 남성과 똑같은 한 사람 몫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남성과 여성들의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책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공간을 세 곳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작업장입니다. 일하는 공간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여성 활동가들을 분석했다고 하니까 여성 노동자 일반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 현장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그들을 저는 여성 활동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여성 활동가들이다 보니까 노동조합 공간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혼이든 비혼이든 자기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돌보는 나의 공간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유지해 나가는 살림의 공간으로서의 가족 이렇게 세 공간을 구분을 했는데 작업장은 말할 것도 없이 공적 공간이니까 이거는 남성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라인에서 기계를 돌리지만 애가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출근하면서부터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해. 오후 한 3시 되면 이제 집에 왔어. 학원 가야지. 간식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먹고 가. 학원 꼭가 빠지면 안 돼. 저녁 때 7시 엄마 회의하고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저녁 너가 챙겨 먹을 수 있지? 이모한테 전화해 줄까? 작업장에서 계속 아이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녁 일 없이 오늘 집에 가더라도 저녁엔 뭘 먹지? 슈퍼에는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쿠팡에서 빨리 갖다 달라고 할까? 옆에 남성 동료가 이제 핀잔하는 거죠. 아니 작업장에 나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손 장이나 보고 애나 챙기고 일하기 싫어서 그래요? 뭐 일하기 싫을 수도 있죠. 뭐 자기는 늘 일하고 싶나? 여성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거잖아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장에 나왔어도 가사노동이 내 몫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적 공간이지만 나에게는 그게 공적 공간일 수만은 없어요. 사적 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살고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런 나한테 동료들이 아줌마라고 부르고 높여줘서 존경해서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공적 공간이면 나도 노동자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아줌마가 되고 여사님이 되는 거죠? 곧 장보는 나만 그 공간을 교란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적 공간은 남성의 공간이야 라고 한 남성들 스스로 그 공간을 공적 공간인지 사적 공간인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직장 내 성폭력은 저는 여성을 동등한 노동의 주체, 노동자로 본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여성을 노동자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즉 여성은 이 공간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교란하고 자유롭게 오가는 반면에 남성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모르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노동조합 볼게요. 여성 사업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저희가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17,000명이거든요. 14,000명 정도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3개나 돼요. 그 중에 제가 제1노조라고 하는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데 12,000명이다가 줄고 줄어서 이제 9,200명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더 심각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여성위원회도 없고 여성국도 비어있고 여성위원장도 없고 여성국장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책을 쓰고 있네요. 여성사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리고 공공운수노조를 보니 여성위원장이 안전 관련 업무도 같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성위원장으로 전국을 다니고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고 여성 사업을 실천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울 텐데 왜 이렇게 일을 중복돼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인터뷰한 그 여성 간부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도 굉장히 큰 사업장인데 거기도 뭐 한 몇만 되는 대규모 사업장이거든요. 여성국장 나 혼자 일하기 너무 힘들다. 여성 간부 더 필요하다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 문화부장 여성으로 한 명 올라오라고 해서 그럼 그 사람 보고 문화부 일도 하고 여성부 일도 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사업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자기 영역을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업들과 함께 해도 충분한 사업으로 어떤 부문적이고 부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보건을 제가 인터뷰하고 전교조를 인터뷰했는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들이 70%가 넘는 90%가 넘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래도 위원장은 남성이어야지. 그래야 그 교섭하러 들어가는데 문 한번 발로 꽝 차고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저도 찰 수 있어요. 위원장의 자질을 그걸로 찾을 거냐는 거죠. 노동조합에서도 여성은 중심이 되기보다 이렇게 부수적인 아니면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는데 퇴근과 동시에 나는 출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교대 근무자야. 2교대 근무자잖아. 퇴근과 함께 출근하잖아. 근데 노동조합 간부까지 하다니 나는 3교대제야. 네. 텔레비전에서 돌보는 남성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실제 육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돌봄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돌봄은 살림이잖아요. 돌봄은 삶이잖아요. 과연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한국 사회의 남성성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조합원 교육을 하니까 한 분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집에 가서 가사노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제가 더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남성, 여성은 특정인 남성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변화했다면 OECD 통계로 남녀 가사분담률 꼴찌인 게 몇 년째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아직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까지 왔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성 활동가들이 나는 30년 동안 지하철에서 여성 활동가로 노민추를 만들어서 노동조합도 바꾸고 직장 내 성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여성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상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민주노총의 여성 활동가들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다양한 여성 사업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성 노동자들이 볼 때는 남성 간부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격한 표현을 쓰지? 살아남다니 누가 뭐 죽이려고라도 했다는 건가? 그런데 여성들에게 허용된 자리와 허용된 시간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 그 틈 안에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해온 여성들에게, 여성 활동가들에게 이런 표현은 낯설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이제 책에서 구절들을 읽어주셨는데요. 싸움닭 관련한 여성은 어떤 지금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에 나서서 강하게, 독하게, 비타협적으로 싸우면 싸움닭이 되고 남성은 전사가 되고 멋지잖아요. 전사. 여성 노동자도 전사죠. 네. 싸움닭은 뭐예요? 여성 노동자의 투쟁을 함부로 쉽게 사실 조롱하는 거죠. 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제 우리 동물권도 생각하면서 비유를 해야 돼요. 여성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는 명예 남성이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곧 남성 못지않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성들이 음담패설을 하면 내가 더 세게 했어요. 남성들이 욕하면 그보다 더하게 내가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니 저도 명예남성으로 산 시간들이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힘센 척을 해봐도 힘세 보이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욕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어서 제가 취한 선택은 외면하는 거죠. 전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거나 너무 수치스러워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 난 듣기 싫다라는 얘기를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버티더라도 제가 뭔가 실수를 하면 그거는 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아유 여성들은 어쩔 수 없어. 여자들은 안 돼. 이렇게 여자들 전체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아니면 대차게 욕을 하거나 대차게 소리를 지르면 여자가 뭐 저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성을 잘 흉내내도 좋은 결과가 없는 거고 흉내를 못 내면 못 내는 대로 또 안 좋은 거죠. 그러니 명예남성이라고 하는 게 여성들에게 성공하는 전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약간 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의 2030 젊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 전략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성들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저들하고 똑같아져야 돼? 왜 흉내내야 돼? 나는 내 방식으로 내 갈 길 갈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하듯이 그럴 필요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성들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제가 인터뷰한 어느 활동가가 자기 활동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나는 이런 생활 수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칭은 무조건 동지로 한다.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라고 아무리 해도 부르지 않는다. 왜 웃으세요? 오빠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현장에서 저하고 굉장히 이제 정말 너무나 친한 친구예요. 남성 활동가인데 너도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심리를 솔직히 저는 꺼졌네요. 아니면 그리고 이런 거죠. 뭐 뒤풀이는 2차까지만 한다. 남성 활동가 둘만의 동선을 만들지 않는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여기 남성 동지들은 이런 생활 수칙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용이 어떻게 됐던 별도의 생활 수칙을 나는 가지고 있고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여성 활동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피곤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던 여성 노동자들이 페미니즘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활동가로서 자기 현장에서 중단 없이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텨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핵심 그 한 가지가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글이 뭔데? 네.
페미니즘을 민주노총 내부에서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접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평등 강사단 교육이요. 이미 300명이 넘었거든요. 올해가 11년 차이고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활동가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겠죠. 페미니즘 우리말도 아니고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조직국장님 페미니스트잖아요. 대단하시죠. 어느 면에서.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대단한 우리이지만 또 대단하지 않고 똑같은 우리라는 거죠. 여성 노동자가 현장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자 취급받는 거 그거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노동조합에 아무리 남초 사업장이라지만 여성 간부 한 명 없는 이 현실 문제 있어. 여성 간부들도 생겨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그게 페미니즘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문제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옆에 나의 동료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해결해야죠. 아는 게 없잖아요. 공부해야죠. 왜 나는 그런 피해자가 된 거지? 왜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의 97%, 98%가 여성이지? 남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기울어져 있잖아. 왜 그런 거지? 그 구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공부하는 거.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페미니스트인가요? 아니 나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성 국장이어서 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한 것뿐이에요. 페미니스트죠. 나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 없지만 그래도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도 못하면서 조합원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앞으로 페미니스트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는 페미니스트가 맞아요. 성평등 강사단 교육 받기 전에 저의 삶을 지금과 비교해 보니 제가 주체적으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니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여성 노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여성 간부가 되고 여성 활동가가 되고 페미니즘을 자기에게 필요한 이론으로 공부하게 하려면 그렇게 만들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 입금이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여성 활동가들이 앞으로 현장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여성 간부도 하고 여성 활동가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어떤 문제든 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공동으로 같이 해결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여성 할당제. 여성 간부가 많아진다고 해서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 간부로 나선다는 것은 이 조직에서 어떻게 조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실천을 하는지 경험들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당제는 여성 노동자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자체가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남녀 비슷비슷한 비율로 남성 간부들이 있고 역할들을 맡는다라고 하면 굳이 여성들을 시간을 5분만 제가 더 쓰도록 할게요. 여성들을 할당을 줘서라도 간부를 만들도록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할당제가 필요하다,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합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입니다. 여러분 노동조합 그 전임자들 타임오프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타임오프를 가두리 양식장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타임오프는 우리 활동을 확대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활동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타임오프를 배정받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요.
이전에 이미 쓰던 그 간부들이 쓰기도 부족한데 여성이 새로 간부로 나아가고 나에게 시간을 배정해줘라 라고 하는 요구들을 할 때 배정해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여성들이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인가는 여성 간부의 고민이 아니라 노동조합 전체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30 여성의 광장의 주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새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라고 하는 모 유력 당의 후보께서 국민 모두가 광장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문서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과 국민은 다른가요? 다른 주체인가요? 동일하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2030 여성이 주체로 부각되는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여성이 부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죠? 응원봉을 든 것도 그리고 그 플레이리스트 속에서 우리가 신나게 행진을 하게 했던 것도 분명히 시작점이 있는 건데 그분들이 2030 여성들이 광장의 주역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국민들 함께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 빛을 잃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성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광장은 저물었고 현실 정치로 들어왔잖아요. 저는 여성들이 응원봉을 쥐었던 손에 의사봉을 쥐는 것도 정치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 활동의 영역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저는 여성의 주체적인 세력화이고 독자적인 조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가. 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페미니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삶의 고민 속에서 이론으로 만든 것, 그게 페미니즘이거든요. 내가 가사를 전담해 왔는데 왜 나는 가사를 전담해야 하는 거지? 나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는데 왜 가사는 나의 일이 된 거지?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가사노동의 분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현장에서 나는 분명히 한 몫의 노동자인데 왜 노동자이기 이전에 자꾸 여성으로만 호명되는 거지? 현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미래지향적인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지향적인 이론을 나의 이론으로 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적일 수 있는 거죠. 제 책을 읽고 부산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는 30대의 젊은 여성 활동가가 저한테 이런 소감을 보내줬습니다. 과거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성찰로 메우고 실천해온 모든 선배 여성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나는 당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나 또한 당신들처럼 나를 앞서 갔던 여성 노동자 선배, 여성 활동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해서 성평등한 작업장, 남녀 이런 성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함께 일하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작업장, 즐거운 작업장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여성이 소수가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로 만드는 일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줘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뒤에 오는 후배들과 젊은 여성들과 그 일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쟁과 여러분들의 실천을 지지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동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